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기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조선 정치사의 마지막입니다. 19세기 세도 정치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도 정치 같은 경우는 핵심적인 내용만 따다닥 여러분 정리해두면 되니까, 그렇게 크게 부담 가지지 말고, 핵심적인 키워드와 내용을 중심으로, 선생님이 정리해주는 내용 중심으로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배도 정치의 등장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배웠던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원래 조선에서는 살인들이 사화 이후에 붕당 정치를 했죠. 17세기 때. 이 붕당 정치의 키워드는 뭐예요? 공존이에요. 너랑 나는 생각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야. 그래서 인조부터 현종 때까지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이 참여하는 형태로 이 공존의 원칙이 지켜지면서 나름 나라가 그래도 조화롭게 운영이 됐어요. 이런 공존의 원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뭐예요? 예속 논쟁이에요. 격렬하게 논쟁하긴 했지만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방을 죽이진 않았지. 근데 이런 붕당 정치가 변질됩니다. 변질된다는 이야기는 공존의 원칙이 깨진 거예요. 너랑 나는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야. 상대방을 죽이고 죽이는 증오와 보복의 정치. 위너 테이크스 돌. 이긴 자가 모든 걸 차지하는,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극단적인 일당전제 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 때문이었죠? 네, 숙종 때 있었던 환국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변질된 붕당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온 게 영조와 정조의 탕평 정치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게 세도 정치예요. 그러니까 조선의 정치가 점점 안 좋아지는 거야. 봐봐. 정치 참여의 폭을 본다면, 보세요. 정치 참여의 폭을 본다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점점 축소되는 거야. 붕당 정치 때는 다양한 붕당들이 공존의 원칙 아래 함께 정치를 이끌어 갔는데, 이게 이제 붕당 정치가 맛이 가면서 하나의 당이 모든 걸 차지하는 일당 전제가 되면서 정치의 폭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세도 정치는 더 줄어드는 거야. 이제는 일당도 아니야. 하나의 당도 아니에요. 그냥 특정 가문, 왕실의 외척. 이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형태로 점점점 조선의 정치는 극단적으로 좁아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세도 정치가 왜 등장했느냐? 배경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영조와 정초 탕평 정치의 한계 때문에 그래. 다시 한번 말하지만 탕평책은 붕당 정치의 이 문제점, 공존의 원칙이 무너지고 서로 간의 증오와 보복의 정치로 위너 테이크스 돌, 이긴 당이 모든 걸 차지하고 상대방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력한 왕이 붕당들 간의 대립을 일시적으로 그냥 억누른 거고, 너무 국왕 개인의 능력에 의존하고, 그러다 보니까 탕평책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국왕과 그 측근에게 권력이 너무 과도하게 집중이 돼요. 이 말은 어리고 무능한 왕이 나오면 탕평책은 유지가 되지 못하고 그 왕에게 집중된 권력도 이상한 쪽으로 흐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인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정조가 죽고 나서요. 정조가 딱 정확하게 1800년 19세기 때 정조가 죽거든. 그 다음에 왕이 된 거는 정조의 어린아들, 12살 난 어린아들인 순조였습니다. 자, 이렇게 어린아들이 왕이 되니 그 어린아들인 순조는 정조 때처럼 탕평책을 유지할 만한 능력이 안 돼요. 이러니까 권력이 누구에게 넘어가? 왕의 엄마 쪽 집안, 왕의 외갓 집안, 이 왕의 외척 가문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권력을 장악한 명분은 이거야. 아직 왕이 어리니까 우리가 어린 왕이 성인 될 때까지만 나라를 대신 이끌어 나갈게 하고 왕의 외갓집, 엄마 쪽 집안, 외척들이 권력을 장악을 한 거예요. 근데 과연 얘네가 왕이 성인 되면 권력을 돌려줄까? 그럴 리 없죠. 순조 때부터 이 왕실의 외척 가문, 세도 가문들이 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 거기다가 언론, 거기다가 군사력까지 모든 걸 다 장악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아예 붕당 간의 대립구도가 사라졌어요. 무슨 말이야? 이젠 붕당도 의미가 없어. 그냥 특정 가문, 극단적인 정치죠. 이제는 붕당조차도 사라지는 거야. 붕당조차 아니라 특정 가문 집안 하나가 나라의 모든 권력을 독점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왕실 외척, 세도 가문, 대표적 가문이 뭐 안동 김씨, 풍양 조씨,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들이 어딜 장악하냐? 비변파를 장악해요. 비변파는 중종 때 삼포회란을 계기로 처음 임시기구로 등장했다가 명종 때 을묘해변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식 군사기구가 되었죠. 그러다가 외란, 호란, 양란을 거치면서 이제는 군사 문제뿐 아니라 나라의 모든 걸 장악하는 조선 최고의 정치 기구가 돼요. 그 비변파를 얘네가 장악을 한 거야. 마치 권문세족이 고려 말에 도평 의사파를 장악했듯이 이 세도 가문들은 비변파를 장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기존의 의정부랑 육조는 의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왕권도 땅에 떨어지고요. 외척 가문들이 나라의 모든 걸 좀먹는 체제가 됩니다. 이게 무려 순조, 헌종, 철종 3대 60년간 이루어진 세조 정치입니다. 대표적 가문 안동, 김씨, 풍양, 조씨. 얘네들은 엉망진창이었어요. 우리 외척들이 권력을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미 명종 때 맛보기를 봤죠. 진짜 그거 맛보기야. 이젠 정말 본편입니다. 일단 이 세도 가문들은 나라의 운명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집안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과거제부터 마시갑니다. 세도 가문들은 아예 관직을 돈을 받고 팔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매관매직입니다. 과거제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세도 가문에게 뇌물만 바치면 과거에 붙을 수 있어. 관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수령을 상품화시킨 거야. 이때 수령이 6억이었어요. 6억을 내면은 지방에 수령이 될 수 있는 거야. 미친 거죠, 여러분들. 이거 세도 가문들이 특히나 이 지방 수령직을 상품화해서 돈을 받고 팔기 시작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수령이 인기가 많으냐? 수령은 조선 후기에 가면 절대적인 존재야. 이미 여러분 정조 때 수령이 향약을 주관하게 했죠. 그러면서 이 지방 향촌 질서가 사림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네, 수령 중심으로 향촌의 질서가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조선 후기 가면은 지방 살인들이 힘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수령을 견제할 세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춘향전에 나오는 변사또 같은 무지막지한 폭군 같은 수령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지방 살인들이 유양소를 통해서 수령을 견제할 힘을 잃어버렸거든. 그러니까 그 말은 뭐야? 한 번 돈 바치고 지방에 수령만 되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신나게 본전 뽑아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령이 향촌 양반, 살인들을 배제하고 향촌 사회를 주도하면서 농민들의 삥을 뜯기 시작했다. 6억을 바치고 수령이 됐으면 적어도 내 임기 동안 10억은 뜯어가야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수령들이 백성들 삥 뜯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죠? 세금 걷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삼정의 문란이에요. 뭐의 문란? 삼정의 문란. 삼정은 전정, 군정, 환곡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전정, 군정, 환곡. 이 세 가지가 삼정인데 전정은 땅에서 나오는 세금, 전세를 말해요. 그래서 땅에서 나오는 세금은 이제 각종 부가세 그리고 농사도 안 지은 땅에서 세금을 걷거나 혹은 땅이 없는 소작농에게도 세금을 걷는 식으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진짜 문제는 군정인데 군정은 이제 그 조선에서는 군대 안 가고 1년에 군포를 바쳤잖아. 그래서 영조가 군포 부담을 줄이겠다고 1년에 2필씩 바치던 군포를 한 필로 줄여주는 균역법이라는 걸 시행하긴 했죠. 그래서 어차피 군포를 내긴 내야 된단 말이야. 군대 안 가면. 누가 내야 돼? 군대 안 가는 남자. 그래서 이거 군정은 군대를 가지 않는 16세에서 60세에 양인 남자들은 군포를 내야 되는 게 군정인데 이게 문제가 걷어야 되는 사람들에게만 걷는 게 아니었어. 죽은 사람.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하얀 뼈만 남죠. 그걸 백골이라 그래.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어 백골이 진토되어 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백골, 죽은 사람을 말해요. 백골. 백골에게도 죽은 사람에게도 군포를 걷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 장례식 치렀는데 관리가 오더니 야, 니네 할아버지 군포 내야지. 지금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요? 아니야, 돌아가신 거 아니야.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죽은 사람에게도 군포를 매기는 게 백골 징포예요.
그리고 이제 막 애가 응이형에 태어났어. 보통 여러분 갓난아기를 보면 쌤도 이제 저희 아들이 태어난 그 순간 잊지 못하는데 아이는 처음 태어나면 온몸도 되게 쭈글쭈글하고 피부 색깔도 좀 누래요. 여러분들 처음 갓난아기 태어났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갓난아이를 황구라고도 해. 누른 입을 가지고 있다. 이 황구가 어린아이인데 그 어린아이에게도 군포를 징수하는 거야. 황구첨정. 갓 태어난 아이한테도 군포를 징수하는 거예요. 16살 되지도 않았는데. 이걸 못 견디겠다고 도망가잖아? 그러면 도망간 사람의 이웃들이 대신 군포를 내야 돼. 이게 인징이야. 근데 이웃도 없잖아? 그러면 도망간 사람의 친족들에게도 군포를 걷어요. 이게 족진이에요. 이런 대환장 파티가 왜 나오냐면 삼정은 이 세 가지 원칙으로 운영됩니다. 조선도 이제 세금을 걷기 어려우니까 어떤 시스템을 취했냐? 일단 총액을 정해요. 그러니까 국가가 필요로 하는 세금의 총액을 딱 정해놓은 다음에 각 지방별로 무조건 내야 되는 세금의 양을 할당을 해. 그리고 이 양은 너희가 무조건 내라. 예를 들어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세금이 총액이 100억이야. 그러면 지역마다 세금을 할당해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A 지역은 뭐 30억, B 지역은 20억, 뭐 C 지역은 뭐 10억, 그리고 D 지역은 뭐 40억 이런 식으로 할당을 때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내게 시키는 거야. 그 안에서 뭐로? 공동납으로.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몇 명이건 간에 그 지역에 할당된 양은 무조건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대환장 파티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환곡. 쌤, 환곡은 세금이 아닌데요. 그죠? 원래 환곡은 봄에 가난한 농민들에게 쌀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빈민구제 정책입니다. 고려시대 흑창, 의창, 고구려의 진대법이랑 똑같은 건데 이게 원래 이자가 없었거든? 근데 점점점 고리대화돼요. 사남원이랑 그런 것처럼 이자가 없이 가난한 농민들에게 빌려주던 환곡이 서서히 이자가 붙더니 고리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일종의 세금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환곡도 대환장인 게 빌리기 싫다는 농민들에게 강제로 빌려줘요. 막 이자 막 50%, 막 이자 200%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빌려줄 때도 멀쩡한 쌀을 빌려주는 게 아니야. 썩은 쌀이나 모래를 빌려줘요. 그리고 멀쩡한 쌀로 받아. 더 대관장인 건 빌려주지도 않아 놓고서는 장부에 기록해 놓고서 너 쌀 빌려갔지? 이러고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전정군정 환곡입니다. 대환장이죠, 여러분들. 여기 관련된 자료들 선생님이 다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여러분이 알기 쉽게 또 그림도 이렇게 해놨으니까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뒤에 나와있는 이런 것들 꼭 보세요. 이런 자료들. 선생님이 진짜 여러분이 삼정의 문란이랑 배조정치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게 A급 자료들만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싹싹 뒤져가지고 갖고 온 거니까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런 대환장 파티 때 농민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건 진짜 사람 죽으란 이야기야. 이게 진짜 리얼 헬조선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헬조선 많이 쓰죠? 이게 진짜 이 배조정치 때가 진짜 헬조선이야. 이때 태어나지 않은 거를 감사하세요, 우리. 그 배조정치 때는 농민들이 이런 삼정문란, 배조정치, 매간매직 이러니까 살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이때는 각종 불안정한 예언사상, 미륵부처님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정씨성을 가진 사람이 나라를 뒤집어 엎을 것이다. 하는 각종 이런 예언사상들이 막 날뛰기 시작을 합니다. 마침 이때 자연재해도 많았고, 특히 서양에서 이양선도 넘어오게 되고, 나라가 엉망이었어요. 이 시기 농민들의 저항은, 배경은 방금 말한 대로 삼정의 문란, 농민들이 이런 총액 할당 공동납치로 고통받았고 농민의식도 많이 상승했고 그리고 조선 후기에 가면은 기본적으로 양반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그 외에 중인, 상민, 천민들의 숫자가 점점점 줄어요. 이러면서 신분 질서도 무너지게 되는 거야. 그 농민들이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저항을 해요. 소청이라는 거는 지방관에게 우리 말 좀 들어주세요 하고 정식으로 건의하는 거고, 벽서는 벽에다가 이제 항의문을 게시하는 거야. 괴서는 그 항의문을 이제 뭐 수령이나 지방 세력가 양반 집에 던지고 오는 거예요. 이런 건 소극적인 거고, 적극적으로는 거세, 세금 납부를 거부하거나 항조, 항의하는 시위를 하거나 관리나 아전을 폭행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봉기를 일으키게 되는데, 뭐 이거는 그냥 그렇게 하시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요거예요.
1811년 순조 때 있었던 홍경레이난, 그리고 1862년 임술 농민봉기.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세조정치 시기의 농민 봉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물론 이거 말고도 엄청 많았는데 대표적인 이 두 개라는 거야. 먼저 홍경레이난은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홍경레이난은 일단 일어나게 된 배경이 뭐냐? 서북지방. 조선의 서북지방. 서북지방이 어디냐면은, 자, 우리 조선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조선의 한양을 기준으로 서북지방이 어디예요? 네, 바로 요쪽이잖아요, 얘들아. 서북지방. 서쪽과 북쪽 여기잖아요, 여러분들. 여기가 평안도 지방이야, 얘들아. 이 서북지방. 조선에서 서북지방을 평안도 지방, 오늘날의 그 평양 그쪽 해서 평양 위쪽 평안도 지방을 말해요. 이 평안도 지방, 서북지방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왜냐면 이 서북지방은 예전부터 상공업이 굉장히 발전한 지역이었어요. 왜? 중국과의 무역이 되게 활발했거든. 나중에 배우겠지만 의주 지방에 있는 상인들 만상, 그리고 평양 지방에 있는 상인들 유상, 그리고 옛 고려의 수도 개경에 있던 상인들 송상, 이런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서북지방이 상공업이 굉장히 발전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세조정치 시기 때 경제적인 수탈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차별도 엄청 했어. 변방 촌놈들이라고. 그러니까 뜯어갈 건 겁나 뜯어가고 차별을 엄청 하는 거야. 이 서북지방 사람들은 중앙에 진출을 못했어요. 그리고 맨날 뜯어가면서 상공업도 방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양반들의 이중성이죠. 이 서북지방, 평안도 지방의 돈은 좋아. 하지만 너희를 우리랑 동급으로 취급하지 않을 거야. 왜? 너희는 천한 상인 집단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에게 돈만 갖다 바치는 빵 셔틀 노릇이나 해. 이게 조선 중앙정부가 평안도 지방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어. 빵 셔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야. 그냥 물주인 거예요. 그래서 서북지방은 계속해서 상공업이 발전해 왔지만 중앙정부로부터 차별받고 경제적인 수탈을 당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야. 특히 세조정치 시기 때는 엄청나게 차별을 많이 당했죠. 세조정치 시기 때 매관매직으로 수령 자리를 판다 그랬죠. 가장 인기 있던 수령 자리가 이 서북지방 평안도 지방의 수령이었어. 그래서 나온 속담이 있잖아. 그 유명한 평양감사도 본인 싫으면 그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자리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라는 건데, 그 아무리 좋은 자리의 기준이 평양지방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서북지방이 뜯어먹을 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서북지방 사람들이 중앙정부에 대한 반감이 되게 심했는데, 이걸 이용한, 이 지역 감정을 이용한 게 누구냐? 몰락 양반 홍경래입니다. 이런 조선 후기 밀란을 보면은 몰락한 양반들이 되게 주도하는 경우가 많아. 조선 후기 가면은 이 중앙 정치가 환국 이후에 일당 전제가 되면서 나머지 이 정권 싸움에 패배한 분당들이 공존하지 못하고 몰락해서 지방에 내려갔잖아. 그래서 숙종 때 환국 이후로 권력을 잡은 몇몇 양반들을 제외하면은 몰락한 양반들은 평민들이랑 다를 바가 없었어. 이 몰락한 양반들이 중앙정부의 이런 정치에 반항심이 많았거든. 그래서 이 몰락한 양반 홍경래가 중심이 돼가지고 준비한 거예요. 무려 홍경래가 이 반란을 10년을 준비했어요, 얘들아. 특이한 거는 이 지방의 특징이죠. 상공이 발전하다 보니까 농민들 뿐만 아니라 상인과 광산 노동자, 이 지역 자체가 상공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상인과 광산 노동자들도 홍경래가 반란에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전개, 이 지역 알아두세요. 가산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홍경래가 반란을 일으키고요. 우리 그 고구려가 수나라랑 싸웠던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이 있었던 그 청천강 있죠? 그 청천강 이북 지역을 홍경래의 반란군이 장악을 합니다. 엄청난 거죠? 여기 지도 볼까요? 홍경래의 난, 여기 서북지방에서 가산이라는 지역에서 봉기를 해가지고
한때는 이 청천강 이북 지역을, 이 넓은 지역을 다 홍경래의 반란군이 차지했던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청천강 이북 지역을 다 차지한 거야. 그러다가 가산에서 봉기를 해서 이 가산이라고 하는 여기서 봉기해서 청천강 이북 지역을 장악하고 기세를 올리던 홍경래의 반란군은 결국 여기 정주성 전투에서 관군에게 패배하면서 반란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산, 청천강 이북, 정주성 전투 이런 거 알아두세요. 몰락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홍경래는 결국 이 차별받던 평안도 서북지방의 사람들만 끌고 반란을 한 거야. 그러니까 전체 이 나라 조선 전체를 차지하는 농민들의 공감을 얻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홍경래 자체가 지역 감정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거다 보니까 나머지 지역의 농민들의 마음을 얻는 실패. 그러니까 농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뭐 토지 분배나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실패했는데 의의는 뭐냐면 농민 의식을 크게 성장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배울 임술 농민 봉기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홍경래의 경문 시험에 잘 나와요. 홍경래가 스스로를 이 서북방 평안도 지방을 지배하는 책임자라 그래서 자신을 평서대원수라고 자청을 했어요. 이 홍경래야. 사료를 파악하는 주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관서 지역, 이게 서북방 평안도 지방을 말해요. 평안도 서북지방, 그걸 관서라 그래. 관서지방의 불호자재랑 공사천민을 모두 들어라. 조정에서는 우리 평안도 서북 관서지방을 썩은 흙과 같이 버렸다. 그래서 평안도 놈이라고 무시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여러분 여기 이런 말도 나와. 나중에 나이 어린 임금, 누굴 말하는 거야? 순조. 그리고 이런 어린 왕을 두고서 김조순, 박종려 같은 무리가 국가 권력을 제멋대로 한다. 이게 뭘 말하는 거야? 세도 정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난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평서 대원수 홍경래는 이런 이유로 반란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 사료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862년 임술년에 발생한 농민봉기가 임술농민봉기야. 배경은 뭐 당연히 세도정치, 함정의 문란, 매간매직, 탐관오리의 수탈인데 이때 탐관오리의 이름을 알아두세요. 당시에 경상도 지방에 경산우병사 백낙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역사책에 이름을 남기는 방법은 다양해요. 이순신처럼 나라를 구하거나 뭐 안중근처럼 독립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이완용처럼 기가 막히게 나라를 팔아먹거나 아니면 진짜 나쁜 놈이 되거나. 백낙신, 이 사람은 탐관오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백성들을 괴롭혔으면 탐관오리로 이름을 남기겠어요. 백낙신이 진짜 이 경상도 지방 백성들을 많이 괴롭힌 거야. 그래서 이런 백낙신의 탐욕에 견디다 못한 사람들이 누굴 중심으로 모이냐? 당시 이 진주라는 곳에 몰락한 양반 유계춘이 있어서, 또 몰락 양반이죠. 이 유계춘이 중심이 돼서 난을 일으킵니다. 그럼 선생님, 진주 농민봉기 아닌가요? 근데 우리가 진주 농민봉기란 말보다 1862년 임술 농민봉기란 말을 쓰는 건 비록 시작은 유계춘을 중심으로 진주에서 시작했지만 이 농민봉기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삼남지방을 넘어 전국으로 퍼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주 농민봉기란 말보다 임술 농민봉기라는 범용적인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임술 농민봉기는 나중에 여러분이 이미 배웠죠. 그대들 때 배운 동학 농민봉기랑 좀 비교를 해봐야 돼. 임술 농민봉기는 탐관오리 누구? 경산우병사 백낙신. 이 백낙신의 탐욕에 몰락 양반 유계춘이 중심이 돼가지고 싸운 거죠. 동학도 비슷한 구도가 있어요. 동학 농민 운동 때도 탐관오리 갑질의 대명사 조병갑. 이 조병갑에 맞서 싸운 게 누구야? 전봉준이잖아요. 그리고 이 전봉준과 농민을 달래라고 안핵사로 보냈더니 안핵사로 파견된 이용태가 또 깽판을 치죠. 이런 구도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임술농민봉기는 굉장히 큰 규모였어요. 그래서 조선에서도 농민들을 달래라고 안핵사를 보냅니다. 이때 파견된 게 그 유명한 박규수야.
그러니까 같은 안핵사지만 동학농민운동 때 파견된 이용태랑은 급이 다른 사람이에요. 박규수. 제너럴 셔먼호. 개화정책의 스승. 그 박규수야 얘들아. 그리고 아멘가부터 파견을 하는데 당시에 이 인풀농민봉기 때 농민들을 달래라고 파견된 박규수가 근본적으로 지적한 게 뭐냐면 안핵사 박규수가 지적한 건 요거야. 삼정의 문란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해결 안 하면 나라 망합니다. 그래서 박교수, 안핵사로 파견된 박교수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관청이 삼정이정청이야.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겠다. 삼정이정청. 이게 설치가 돼요. 인풀농민봉기로 인해서. 안핵사 박교수의 업적이지. 하지만 타락한 세도 가문들은 제대로 개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교수의 노력으로 삼정이정청이 설치됐지만 효과는 없었어요. 그리고 인풀농민봉기도 근본적 한계가 뭐였냐면 전국에서 무악 일어나긴 하는데 지역별로 연합이 안 돼. 산발적인 진행. 다만 이때 이제 전국적인 농민봉기의 이 의식이 동학농민운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계기는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진주 농민봉기 내 사료 있고 당시 농민들이 요구한 조건들, 환곡의 폐단을 없앨 것, 아전과 장교의 침탈을 금지할 것, 군포나 환곡의 부족분을 보충한다는 명목으로 부가세를 거두지 말 것. 다 뭐예요? 환곡, 군포, 이런 것들 다 뭐야? 다 삼정의 문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잘 정리해서 세도정치까지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